신도금시대 7편 수직 통합의 천재 카네기와 젠슨 왕. 카네기와 젠슨 황. 산업혁명과 AI 혁명의 평행이론. 내 묘비에는 이렇게 적어달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앤드루 카네기. 한 시대의 뼈대를 만드는 자. 어떤 사람은 한 시대의 자본을 통제한다. 록펠러가 그랬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시대의 정보를 통제한다. 21세기에는 그런 자리가 점점 빅테크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모이고 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한 자리가 더 있다. 한 시대의 물리적 뼈대 자체를 만드는 자의 자리.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인프라의 자리. 19세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앤드루 카네기였다. 그가 만든 강철이 미국의 모든 철도, 모든 다리, 모든 마천루, 모든 기계의 재료가 되었다. 21세기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젠슨 황이다. 그가 만든 GPU가 세상의 모든 AI 모델,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자율주행차의 두뇌가 되고 있다. 이 글은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 한 시대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다. 그 강철은 한 시대의 재료였다. 먼저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하자. 1850년대 영국 헨리 베서머가 새로운 강철 제조법을 발명했다. 녹은 선철에 공기를 불어넣어 탄소를 태워버리는 방법. 베서머 공법이라 불렸다. 이 공법 하나가 강철의 가격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렸다. 톤당 5,060파운드에서 67파운드로 약 8분의 1 수준이었다. 미국에서 이 공법을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카네기였다. 1872년 그는 영국에 가서 베서머를 직접 만났다. 돌아온 그는 1875년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근처에 에드거 톰슨 강철 공장을 열었다. 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가격 곡선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1867년 베서머 강철 레일 한 톤은 170달러였다. 1873년 카네기 강철은 같은 레일을 100달러에 만들었다. 1875년 에드거 톰슨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자 50달러로 떨어졌다. 1884년에는 32달러, 1890년대에는 18달러, 19세기 말에는 14달러까지 떨어졌다. 30년 사이에 12분의 1로 떨어진 셈이다. 미국 전체 강철 생산량도 비슷하게 폭발했다. 1875년 약 15만 7천 톤이었던 미국 강철 생산이 1910년에는 약 2,600만 톤이 되었다. 약 165배다. 이 강철이 어디로 갔는가? 모든 곳으로 갔다. 철도 레일이 강철로 바뀌었다. 1865년 미국 철도 레일의 평균 수명은 2년이었고 한 레일이 견디는 차량 무게는 8톤이었다. 1905년에는 평균 수명이 10년 견디는 무게가 70톤이 되었다. 같은 철도가 5배 오래 가고 9배 무거운 화물을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리도 강철로 바뀌었다. 1883년 완공된 브루클린 다리. 그 다리가 사용한 강철 케이블이 미국 강철 산업의 기술적 자존심이었다. 건물도 강철로 바뀌었다. 1885년 시카고에 인류 첫 마천루 홈 인슈어런스 빌딩가 세워졌다. 강철 골조가 없었다면 10층짜리 건물은 불가능했다. 1900년대에 들어 시카고와 뉴욕은 강철의 도시가 된다. 기계도 강철로 바뀌었다. 증기 보일러, 발전기 터빈, 군함, 화차, 공장의 모든 설비. 19세기 후반 미국의 모든 산업이 카네기의 강철 위에 올라타 있었다. 강철은 한 시대의 재료였다. 그리고 카네기는 그 재료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카네기가 한일 수직 통합. 카네기의 천재성은 단순히 강철을 만든 데 있지 않다. 그가 한 진짜 일은 강철 산업 전체를 하나의 회사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전통적인 강철 생산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 누군가는 철광석을 캤고, 누군가는 코크스를 만들었고, 누군가는 용광로를 운영했고, 누군가는 강철을 압연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운반했다. 각 단계마다 다른 회사가 있었고, 각 단계마다 마진이 붙었다. 카네기는 모든 단계를 자기 회사 안으로 끌어들였다. 미네소타의 메사비 산맥 철광석 광산을 사들였다. 펜실베이니아의 코크스 공장을 인수했다.
헨리 클레이 프릭의 프리코크 회사가 1881년 그의 산하에 들어왔다. 광석을 운반할 자체 철도를 깔고 자체 증기선 함대를 만들었다. 1888년에는 가장 큰 경쟁자였던 홈스테드 강철 공장을 인수했다. 1889년에는 카네기 강철 회사가 정식으로 출범했고 그 안에 광석에서 완제품까지 강철 생산의 모든 단계가 들어있었다. 결과는 단순했다. 카네기 강철은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있었다. 다른 회사들이 톤당 30달러에 강철을 팔 때 카네기는 18달러에 팔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카네기는 이익을 냈다. 1890년대 카네기 강철의 순이익률은 약 30%였다고 한다. 1890년대 후반에 이르면 카네기 강철 한 회사가 영국 전체보다 더 많은 강철을 만들고 있었다. 카네기는 사실상 세계 강철 시장의 약 4분의 1을 단독으로 소유한 사람이었다. 1901년 카네기는 JP 모건에게 자기 회사를 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당시 미국 정부 1년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모건은 카네기 강철을 다른 9개 강철 회사와 합쳐 US 스틸을 만들었다. 인류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카네기는 1919년 사망할 때까지 약 3억 5천만 달러를 자선 사업에 기부했다. 도서관, 대학, 박물관, 평화재단, 카네기 멜런 대학교, 카네기 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의 묘비명은 그가 직접 쓴 대로 적혔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을 알았던 사람. 1993년 4월 세너제이의 한식당. 이제 한 세기를 건너뛰자. 1993년 4월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의 데니스 식당. 3명의 엔지니어가 칸막이 자리에 앉았다. 30세의 젠슨 황. 그리고 그의 두 동료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티스 프림.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한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름은 엔비디아. 당시 그들이 만들고자 한 것은 단순했다. 컴퓨터 그래픽을 더 빠르게 처리하는 칩. 게이머를 위한 칩이었다. 1999년 엔비디아는 첫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256을 발표했다. 게임용 카드였다. 이 GPU가 한 시대의 뼈대가 될 거라고는 그때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가 GPU의 운명을 바꿨다. GPU는 단순히 그래픽만 빠르게 처리하는 칩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계산을 수천 번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칩이었다. 이 특성이 우연히 인공지능 학습이 요구하는 계산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2006년 엔비디아는 쿠다를 발표했다. GPU를 그래픽 외의 계산에도 쓸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플랫폼이었다. 당시에는 작은 발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엔비디아의 가장 결정적인 결정이 되었다. 2012년 토론토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이미지 분류 대회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들이 쓴 도구는 2개의 엔비디아 게이밍 카드였다. 알렉스 넷이라 불리는 그 시스템이 현대 딥러닝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AI를 학습시키려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했다. 2017년 구글의 한 논문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발표했다.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출시했다.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더 큰 AI 모델을 더 빠르게 학습시키려면 더 많은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7년의 궤적, 그리고 5조 달러. 수치를 보자.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직전 시가총액 약 4천억 달러. 2023년 6월 1조 달러 돌파. 2024년 2월 2조 달러 돌파. 2024년 6월 3조 달러 돌파. 2025년 7월 9일 4조 달러 돌파 인류 최초. 2025년 10월 29일 5조 달러 돌파 다시 인류 최초. 2022년 11월에서 2025년 10월까지 약 3년 사이에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약 12배 늘었다. 한 회사가 약 4.6조 달러를 새로 만들어낸 셈이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의 시가총액 증가 총합을 합쳐도 엔비디아의 증가폭에 미치지 못한다. 매출도 그에 못지않다.
FY 2026-2025.2206 1 데이터센터 매출 1973억 달러. FY 2025 데이터센터 매출 1152억 달러. 1년 만에 약 71% 증가. 엔비디아 전체 매출 중 데이터센터 사업의 비중은 약 88%다. 게이밍 회사가 출발했던 사업은 10% 미만으로 줄었다.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 것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숫자가 있다. 2026년 3월 GTC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발표한 것. 2027년 말까지 엔비디아 AI 칩의 누적 수주 잔고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한 회사가 한 종류의 제품으로 2년치 매출을 미리 확보한 셈이다.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약 8,090%다. AMD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은 약 50억 달러. 엔비디아의 1,150억 달러에 비하면 약 23분의 1이다. 인텔,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움 등 자체 칩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엔비디아의 위치를 흔들지 못한다. 19세기 후반 카네기 강철이 미국 강철 시장의 약 25%를 단독으로 차지했다고 했다. 21세기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카네기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같은 자리, 다른 시대. 여기서 두 사람의 구조적 닮음을 보자. 첫째, 수직 통합이다. 카네기는 광석에서 완제품까지를 한 회사 안에 가둬뒀다. 엔비디아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칩 설계 엔비디아 자체, 제조 TSMC와의 독점적 협력,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네트워킹 장비 NVLink 링크, 멜라녹스 인수로 확보, 그리고 점점 더 데이터 센터 통합 시스템까지. 엔비디아는 더 이상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다. AI 인프라의 전체 스택을 통합하고 있다. 2024년 엔비디아가 발표한 GB200 NVL72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단일 GPU가 아니라 72개 GPU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된 렉. 한 렉이 약 300만 달러. 카네기가 광석에서 강철 빔까지 한 회사 안으로 끌어들였듯 젠슨 황은 칩에서 완제품 데이터 센터 렉까지 한 회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둘째, 인프라 사업자와의 거래다. 카네기는 펜실베이니아 철도와 깊이 결합되어 있었다. 한때 그는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전신 운영자로 일했고 그 인맥이 그의 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강철을 만들어도 옮길 수 없으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기 철도를 만들었고 펜실베이니아 철도와 장기 운송 계약을 맺었다. 엔비디아도 같은 일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다. 2024만 2026년 빅테크의 합산 자본 지출 약 7천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의 GPU 구매로 흘러간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들에게 단순히 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GPU를 미리 할당하는 방식으로 종속을 만든다. 셋째, 가격 결정권이다. 카네기는 자기 비용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었다. 다른 강철 회사들은 카네기의 가격을 따라가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엔비디아도 같은 위치에 있다. H100 GPU 한 장의 출하 가격은 약 2.5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선이다. 제조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그런데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선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카네기가 19세기 강철의 가격을 정했듯 엔비디아는 21세기 AI 학습의 가격을 정한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 시대의 속도. 그러나 두 사람은 한 가지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시대의 속도다. 카네기가 정유 사업에서 시작해 강철 시장의 4분의 1을 장악하는데 약 30년이 걸렸다. 1865년 그가 강철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뒤 1890년대에야 그 자리에 도달했다. 엔비디아가 게이밍 카드 회사에서 세계 최대 가치 기업이 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년이다. 2022년 11월에서 2025년 10월까지. 이 속도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한편으로 21세기는 19세기보다 훨씬 빠르게 거인을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21세기 거인은 19세기 거인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
카네기의 강철은 10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켰다. 엔비디아의 GPU가 그 자리를 얼마나 오래 지킬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카네기 강철에는 명확한 대체제가 없었다. 강철 외에 다른 무엇으로 철도와 마천루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GPU에는 점점 더 많은 대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메타의 MTIA, 그리고 점차 다듬어지고 있는 AMD의 MI 시리즈.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 회사에 그만큼 종속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1888년 미국의 다른 산업가들이 카네기 강철에 종속되는 것을 두려워했듯 2026년 빅테크들은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만 그 두려움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카네기 강철이 US 스틸로 합쳐지고도 사실상 강철 시장을 계속 지배한 데 30년이 더 걸렸다. 엔비디아가 비슷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아마 그보다 훨씬 짧을 것이다. 한 좌표 한국의 메모리. 여기서 한국이라는 한 좌표를 짧게 언급할 수 있다. AI 학습의 필수적인 또 다른 부품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의 결정적 부분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든다. 2024년 기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약 70%, 삼성전자가 약 20%를 차지한다. 한국 두 회사가 사실상 시장의 90%를 가진 셈이다. 엔비디아의 GPU가 인간의 신경세포라면 HBM은 그 신경세포 사이를 흐르는 정보의 흐름이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AI 학습은 불가능하다. 19세기 카네기의 강철에 비유하자면 HBM은 강철 그 자체가 아니라 강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코크스 같은 자리에 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아닌. 이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육부에서 더 깊이 본다. 종결뼈대를 만드는 자, 시대를 만든다. 카네기가 만든 강철 위에 19세기 후반 미국이 세워졌다. 그가 없었다면 그 시대 미국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더 느렸을 것이고, 더 작았을 것이고, 더 가난했을 것이다. 엔비디아의 GPU 위에 21세기 AI가 세워지고 있다. 그것이 없었다면 챗GPT도 클로드도 제머나이도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회사의 한 종류의 칩이 한 시대의 가능성을 정의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카네기의 시대에 또 다른 종류의 권력을 쥐고 있던 한 사람을 본다. JP 모건. 그는 강철도 정유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강철과 정유와 철도가 흐르는 자본의 흐름 자체를 통제했다. 그 자리가 21세기에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본다. 카네기는 강철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것은 사실 한 시대의 뼈대였다. 젠슨 황은 GPU를 만든다.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은 다음 시대의 두뇌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한 시대의 재료를 만든다. 그리고 그 재료가 결국 시대를 결정한다.